초등학생 때 복도식 아파트에서 살 때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내 방에 복도로 나 있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복도에서 누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쇠창살 같은 방범창이 돼 있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방에 있다 보면 방범창 사이로 복도를 지나다니는 아파트 주민분들이 보였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학교 숙제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내 방 창문을 두드렸다. 깜짝 놀라서 창문을 쳐다보니까 처음 보는 아저씨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택배 왔는데 문 좀 열어줄래? 그 말에 아저씨를 살펴보니 정말 택배회사 유니폼 같은 걸 입고 있었고 손에도 큰 박스가 들려 있었다. 네, 잠시만요. 나는 큰 의심 없이 방을 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현관문 쪽으로 갔다. 그때 마침 샤워를 끝내고 화장실에서 나온 엄마가 나를 불렀다. 미우야, 뭐해? 택배 왔대서. 초인종 소리 못 들었는데? 택배 아저씨가 내 방 창문으로 말했어. 창문으로? 최근에 택배 시킨 게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문 막 열어주면 어떡해? 일단 엄마가 지금 못 나가니까 집에 어른이 안 계셔서 문 못 열어준다고 말씀드리고 현관문 앞에 택배 놔달라고 해. 그래서 나는 다시 방으로 가서 택배 기사님에게 말했다. 아저씨, 지금 집에 어른이 안 계셔서 문을 못 열어드려요. 죄송하지만 택배 현관문 앞에 놔주세요. 그러자 택배 기사님이 작은 기계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이 말을 하셨다.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기에 택배 받은 사람 사인 받아야 해서 학생이 문을 열어줘야 돼. 아, 네. 잠시만요. 나는 또 엄마에게 갔다. 엄마, 택배 기사님이 사인을 받아야 해서 문을 열어달라는데 어떡해? 그래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사인을 꼭 받아야 하는 거면 택배 경비실에 두고 경비 아저씨한테 사인 받으라고 말씀드려. 그냥 엄마가 가서 말해주면 안 돼? 엄마 지금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만약에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는데도 아저씨가 또 문 열어달라고 하면 그때 엄마가 가서 말할게. 나는 다시 방으로 가서 택배 기사님에게 말했다. 아저씨, 그냥 택배 경비실에 맡겨주시고 경비 아저씨한테 사인 받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택배 기사님이 표정이 싹 굳더니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꼬마야, 택배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아저씨 바쁘니까 빨리 문 좀 열어줘. 택배 주고 사인만 받고 갈게.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라니까. 갑자기 택배 기사님이 짜증을 내니까 어렸던 나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때 엄마가 옷을 갈아입고 내 방으로 오셨다. 아저씨, 왜 자꾸 애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엄마가 나타나자 택배 기사님이 깜짝 놀라셨다. 아, 죄송합니다. 집에 계셨네요. 그럼 택배 경비실에 두겠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이 말을 하고 사라지셨고 엄마는 겁먹은 나를 달래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그리고 잠시 뒤에 엄마가 택배를 찾으러 경비실에 다녀오셨다. 그런데 엄마가 빈손으로 돌아오신 것이었다. 엄마, 택배는? 그러자 엄마가 놀란 얼굴로 우리 집으로 택배 온 게 없대. 라고 하셨다. 그날 이후 나는 절대 내 방 창문을 열지 않았고 집에 있을 때 택배가 와도 집에 없는 척을 하게 됐다. 고등학생 때 집안 사정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다. 전학 가서 기숙사 방을 배정받을 때 특이했던 건 다른 방들은 4명이서 한 방을 사용했는데 내가 배정받은 방은 1명이 생활하고 있던 방이었다. 그래서 그때 4명이 쓰는 방을 2명이서 생활하게 되는 거니 속으로 개이득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성격이 안 좋은 애면 어쩌나라는 걱정도 있었다. 그렇게 배정받은 기숙사 방으로 가서 사물함에 짐을 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딱 봐도 룸메이트로 보이길래 내가 먼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건넸다. 룸메이트는 나와 같은 학년이었지만 미술 쪽으로 진학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같은 반은 아니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대화를 더 했었는데 성격이 나빠 보이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고등학교에서의 생활도 순탄하게 흘러갔다. 친구들도 금세 사귈 수 있었고 선생님들도 다 좋은 분들이셨다.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친구랑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보이길래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잠시 뒤에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너 쟤 어떻게 알아?
나랑 기숙사 같은 방 쓰고 있어. 내 말에 친구가 룸메이트에 대해서 말을 해줬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왜 룸메이트가 기숙사 방을 혼자 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쟤 귀신 본다는 소문 있어. 조심해. 그 친구 외에도 다른 친구들도 내 룸메이트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애들까지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로서는 룸메이트는 다른 애들이랑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그저 평범한 아이였다. 그래서 나는 그 소문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룸메이트와 좀 더 가까워졌을 때 나는 슬쩍 룸메이트에게 물어봤다. 너 학교에 귀신 본다는 소문 있는데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그 소문 중학생 때부터 있어서 별 신경 안 써. 진짜 귀신이 보여? 응. 귀신을 본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룸메이트의 말에 조금 섬뜩하긴 했지만 룸메이트랑 친해져서 그런지 무서운 감정보다 신기한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 같은 존재를 믿지 않았다. 그래도 호기심이 생겨서 룸메이트에게 가볍게 물어봤다. 그럼 우리 방에 귀신 있어? 아니, 아직 학교랑 기숙사에서 귀신 본 적은 없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됐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 다음날 입고 가야 하는 교복을 세탁실에서 찾아오는 걸 깜빡해서 룸메이트와 함께 6층에 있는 세탁실로 교복을 찾으러 갔다. 아무 일 없이 교복을 찾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룸메이트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이었다. 너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아. 나 사실 아까 6층에서 귀신 봤어. 그런데 귀신이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어. 진짜? 혹시 그려봐 줄 수 있어? 나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룸메이트에게 귀신을 그려봐달라고 부탁했고 룸메이트는 그림을 다 그린 뒤 나에게 보여줬다. 종이에는 온몸에 관절이 꺾여있는 여자가 그려져 있었다. 룸메이트가 그림을 잘 그리다 보니 얼굴이 어느 정도 식별이 되길래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룸메이트랑 같이 그 그림을 가지고 기숙사에 계신 선생님을 보여드렸다. 그러자 선생님이 엄청 놀라시면서 잠시 어딜 갔다가 사진 한 장을 들고 오셨다. 그 사진에는 여학생 3명이 찍혀 있었는데 선생님은 한 여학생을 조용히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룸메이트가 그린 귀신 그림과 얼굴이 비슷한 것이었다. 우리가 놀라서 선생님에게 사진 속 여학생이 누구냐고 묻자 5년 전에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한 여학생이라고 말해주셨다. 선생님도 너무 놀라신 상태라 그 여학생이 왜 그런 선택을 한 것까지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부터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 어느 날 꿈에서 나는 동네에 있는 공원을 혼자 걷고 있었다. 왜 그 공원을 꿈에서 걷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디론가로 계속 걸었다. 그러다 공원에 있는 연못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현실에서는 그 연못의 물이 엄청 더러웠는데 꿈에서는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연못의 물이 엄청 깨끗했다. 그때 연못 안에서 큰 잉어 한 마리가 내 쪽으로 유유히 헤엄치면서 다가왔다. 그런데 그 잉어의 상태가 이상했다. 잉어에 꼬리가 없는 것이었다. 왜 저 잉어는 꼬리가 없지? 불쌍해. 그래도 헤엄은 잘 치네. 꼬리 없는 잉어를 보고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다. 그 순간 꼬리 없는 잉어가 머리를 수면 위로 내밀더니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뜬금없는 꼬리 없는 잉어 꿈에 나는 당시 중학생이었음에도 뭔가 찜찜함을 느꼈다. 이빨 빠지는 꿈이나 머리카락 자르는 꿈처럼 신체가 훼손되는 꿈은 안 좋은 꿈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곧장 엄마에게 달려가 꼬리 없는 잉어 꿈을 꿨다고 혹시 모르니까 몸조심하라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엄마는 그냥 꿈일 뿐이라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가 이런 꿈 해몽을 믿게 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 저녁 아빠가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허리를 잡으면서 절뚝거리시는 거였다. 여보, 어디 아파? 아까 회사 화장실에서 누가 바닥에 물을 뿌려놔가지고 웅덩방아를 제대로 찍었는데 아직도 아파 죽겠네. 나는 아빠의 말에 어제 꾼 꿈이 생각나서 엄마에게 속삭였다.
엄마, 봐봐. 내 말이 맞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얼른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고서 엄마는 아빠에게 파스를 붙여주려고 아빠의 엉덩이를 확인했는데 깜짝 놀라셨다. 아빠의 꼬리뼈 쪽에 멍이 심하게 들어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지만 아빠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셨다. 결국 아빠는 회사에 말을 하고 엄마와 함께 병원을 갔다. 그리고 아빠는 병원에서 꼬리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내가 꼬리가 없는 잉어꿈을 꾼 다음날 아빠가 꼬리뼈를 다친 건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엄마도 납득이 안 갔을 것이다. 엄마는 그날의 일이 충격이 크셨는지 이제는 이상한 꿈을 꾸고 나면 꿈 해몽을 검색해보곤 하신다. 나에게는 2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다. 남자친구는 훈훈한 외모에 누구보다 나에게 잘해주었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다. 그건 바로 집착이었다. 남자친구와 사귄 지 1년 정도 지난 후부터 남자친구의 집착이 서서히 드러났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카톡 답장을 10분 안에 안 하면 바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안 받으면 내 자취방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남사친 만나는 건 절대 안 됐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의심이 가는지 인증샷 같은 걸 찍어서 보내주길 원했다. 연애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았다. 그런데 연애 기간이 1년이 넘어가니까 남자친구의 이런 행동들이 불편을 넘어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 문제 때문에 잦은 싸움은 물론 2번이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다시는 집착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몇 주 뒤면 그런 거 없이 남자친구의 집착은 다시 시작됐다. 결국 남자친구와 사귄 지 2년째 되던 해에 나는 이번에 진짜 헤어질 각오를 하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역시나 남자친구는 헤어지지 말자고 나에게 울면서 매달렸고 나는 남자친구가 고쳐지지 않을 걸 알았기에 그날 우리는 완전히 연인 관계를 끝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졌지만 카톡으로 가벼운 안부 정도는 묻고 지냈다. 남자친구도 이별을 받아들였는지 나에게 안부만 물을 뿐 더 이상 집착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 달 정도 후에 친구가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줬다. 소개팅 남자분과 밥을 먹고서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으로 이동하던 중에 전 남자친구에게서 카톡이 왔다. 주말인데 뭐하고 있어? 그 말에 소개팅 중이라고 답장했다간 뭔가 피곤해질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다. 그냥 집에 있지. 이제 낮잠 자려고. 그리고 영화관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영화를 봤다. 영화가 끝나고 핸드폰을 확인해보니까 카톡이 300통 넘게 와 있는 것이었다. 놀라서 얼른 확인해봤더니 다 전 남자친구가 보낸 카톡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카톡 내용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왜 거짓말해? 집 아니잖아. 이 내용만 300통 넘게 보낸 것이었다. 나는 소개팅 남자분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먼저 영화관을 나와 근처 파출소로 갔다. 경찰관에게 카톡을 보여주면서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해드렸더니 경찰관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를 경찰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다. 경찰차에 내려서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던 순간 나는 보고 말았다. 전봇대에 숨어있는 전 남자친구를. 결국 전 남자친구는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끌려갔다. 그날 이후 나는 전 남자친구 연락처를 차단했고 전 남자친구는 그때 경찰관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거나 그런 건 없었다. 하지만 언제 또 전 남자친구의 집착이 시작될까봐 너무 불안하다. 그날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3교시쯤에 갑자기 원인 모를 두통이 찾아왔다. 평소에는 진통제 먹으면 금방 낫던 두통이 유독 그날은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았다. 결국 나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조퇴를 했다. 마음 같아선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싶었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하철을 탔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른 시간에 지하철을 타서 그런지 지하철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다. 그렇게 기둥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있는데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기계음 같은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었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지 궁금해서 나는 눈동자를 돌려 노약자석 쪽을 슬쩍 봤다. 그런데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앞에 군인이 서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군인이 입고 있는 군복이 요즘 군복이 아니라 옛날 군복이었다. 그리고 군인은 방탄모에 총까지 메고 있었다. 실제로 총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처음 봐서 나도 모르게 멍하니 군인을 계속 봤던 것 같다. 그때 그 군인도 내 시선을 느꼈는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나는 군인의 얼굴을 보고 순간 소리를 지를 뻔했다. 군인의 얼굴이 반쪽이 없는 것이었다. 마치 전쟁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다. 군인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지하철 바닥만 보고 있었다. 잠시 뒤 군인이 내 앞에 왔는지 내 시선으로 군인의 낡은 전투화가 들어왔다. 그리고 군인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 내가 보이지? 나는 이 군인이 사람이 아님을 확신했고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다음 지하철역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다. 이번 역은 땡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여전히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군인의 전투화만 보고 있었다. 그때 노약자석에 계시던 할아버지의 말이 들려왔다. 이 양반아, 엄한 학생 겁주지 말고 이번 역에서 내리자고. 할아버지의 말에 군인이 할아버지 쪽으로 갔는지 내 시선에서 전투화가 사라졌다. 이내 지하철은 땡땡역에 도착했고 할아버지와 군인이 지하철에서 내렸는지 더 이상 그들의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하철은 다음 역으로 출발했다. 그제서야 나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폈다. 역시나 할아버지와 군인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내가 지하철에 탔을 때부터 건너편에 앉아 계시던 아저씨에게 물어봤다. 아저씨, 방금 얼굴 다친 군인 보셨어요? 군인? 아니 못 봤는데? 군인이 있었어? 네, 방금까지 노약자석에서 할아버지랑 말하고 있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아,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혼자 뭐라고 막 말하긴 하던데. 근데 군인은 못 봤는데?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아야 했다. 어느새 내가 내려야 할 역에 방송이 나왔고 나는 그 지하철에서 내렸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뭔가 이상했다. 아까까지도 미칠 듯이 아팠던 머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이었다. 그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다행히 그 이후로는 그날과 같은 심한 두통도 없었고 이상한 걸 보는 현상도 없었다. 하지만 가끔 밖에서 허공에 대고 혼자 대화를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소름이 끼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내가 고등학생 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때 친구와 영어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서 웬만하면 학원 갈 때 같이 가곤 했다. 그날도 나는 친구와 학원을 같이 가기 위해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다. 6시 30분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보자. 지금 우리 집으로 올래? 우리 집에서 놀다가 학원 가자. 평소에도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학원을 간 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별 생각 없이 친구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친구가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었다. 야, 뭐해? 문 열어줘. 나 지금 집 앞이야.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도 읽지도 않고 답장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위층 센서등이 켜지면서 계단에 불빛이 비쳤다. 엘리베이터도 1층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위층에서 누가 나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시선이 향했다. 그리고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2층으로 가는 계단 난간 사이로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마치 귀신처럼 느껴졌다. 아주머니의 기괴한 모습에 나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때 친구가 문을 열어줬고 나는 재빨리 친구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야, 문을 왜 이리 늦게 열어? 무서워 죽을 뻔했잖아. 왜? 뭐가 무서운데? 아니, 위층에 웬 아주머니가 계단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귀신 같았어. 뭔 소리야? 아주머니가 왜 널 보고 있냐? 아, 진짜라고.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일로 와서 이거나 보자. 친구를 따라 방으로 갔더니 친구가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며 나에게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친구가 애니메이션을 보느라 문을 안 열어줬던 것이었다. 어쨌든 나도 친구 옆에 앉아 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됐고 친구와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 아까 계단에서 일은 어느새 까먹게 됐다.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우리는 시간이 돼서 학원을 갔다. 학원 수업을 다 마치고서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친구에게 카톡이 왔다. 너 아까 위층에서 귀신 같은 아주머니 봤다고 했지? 왜? 아까는 헛소리라더니 너도 봤냐? 내 말에 친구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얼마 뒤에 친구에게 답장이 왔는데 나는 그 답장을 보고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학원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위층에서 사람들 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무슨 일 났나 싶어서 올라가 봤더니 윗집 현관문이 열려있고 집 안에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윗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윗집에 사시던 아주머니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셔서 초상을 치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아까 네가 봤다고 했던 귀신 같은 아주머니가 생각나서 나는 지금도 그날 계단에서 봤던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친구 윗집 아주머니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 계단에서 나와 눈이 마주쳤던 아주머니가 귀신처럼 느껴졌던 느낌은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중학생 때 친구 문제, 가족 문제, 공부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었다. 당시 심적으로 힘들어서인지 가끔 꿈속에서 꿈인 걸 인지하는 자각몽을 꾸곤 했다. 남들은 자각몽을 꿀 때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물속을 탐험하면서 꿈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하는데 나는 꿈속에서 꿈인 걸 의심하는 순간 곧장 잠에서 깨곤 했다. 그날도 나는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게 됐다. 그 꿈에서는 현실과 반대로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었다. 친한 친구와 같은 고등학교에 같은 반이 된 데다가 학교 끝나고 친구랑 걷고 있는데 연예인같이 생긴 오빠가 와서는 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내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길래 친구와 재미삼아 참여했더니 운 좋게도 1등에 당첨돼서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최신 스마트폰을 상품으로 받게 됐다. 그러다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는 아빠가 복권에 당첨됐다며 갑자기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파트에 살아보는 건 내 소원 5손가락 안에 드는 거여서 엄마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 나는 엄마와 전화를 끊고 옆에 있던 친구에게 말했다. 야, 오늘 왜 이래? 이거 꿈 아니지? 그런데 친구가 너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하는 것이었다. 꿈은 무슨, 꿈 아니야. 빨리 가자. 그 순간 친구가 빨리 가자는 말에 그러고 보니 어디를 가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구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때부터 꿈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한 번 더 물어봤다. 이거 진짜 꿈 아니야? 내 볼 한 번만 꼬집어주라. 그러자 친구가 짜증을 내는 것이었다. 왜 자꾸 헛소리야? 빨리 가자니까. 그런데 나는 이 친구가 짜증을 내는 모습을 처음 봤다. 이렇게 사소한 걸로 짜증을 내는 친구가 이상해서 꿈일 거라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친구 몰래 볼을 꼬집어 봤다. 역시나 아무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친구에게 볼 꼬집은 걸 보여줬다. 야, 내 말이 맞잖아. 이거 꿈이야. 나 지금 하나도 안 아파. 그러자 친구의 표정이 확 일그러지더니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꿈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깼다. 꿈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때 꿈에 나온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 다음날 학교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꾼 꿈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줬더니 친구도 신기해하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꿈에서 꿈이라고 하면 꿈속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하던데 진짠가 보네. 그 말을 하면서 신기해하는 친구의 표정에서 순간 꿈속에서 봤던 친구의 표정이 겹쳐 보였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자각몽을 꾸고 있진 않지만 그 꿈 때문에 한동안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자꾸 꿈속 친구의 표정이 떠올라 힘들었다.
그날 나는 대학교 시험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다. 대학교는 시험을 다 본 사람은 그냥 집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해가 쨍쨍한 대낮이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대학가를 지나 번화가를 걷고 있는데 인형 뽑기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 한창 인형 뽑기가 유행이어서 나는 시험도 잘 못 봤겠다. 인형을 뽑아서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인형 뽑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시험만큼 인형 뽑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나는 인형은 하나도 못 뽑고 생돈 5,000원만 날리고서 허탈한 마음을 안고 집에 가려고 했다. 그렇게 인형 뽑기 가게를 나가려고 하는데 바닥에 인형을 쌓아두고 인형을 뽑고 있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를 보게 됐다. 딱 봐도 인형 뽑기 고수의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남자 옆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2명이서 남자가 인형 뽑는 걸 구경하고 있었다. 나도 호기심 반 대리만족 반으로 자연스럽게 여학생들 옆에 서서 남자가 인형 뽑는 걸 슬쩍 구경했다. 그 남자는 인형 5개를 더 뽑고서야 인형 뽑는 걸 멈췄다. 그리고 가방에 자기가 뽑은 인형을 집어넣더니 옆에서 구경하던 여학생 2명을 불렀다. 얘들아, 인형 하나씩 가질래? 남자는 여학생들에게 가방 안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인형을 가져가라고 했다. 당연히 여학생들은 신나서 인형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기분 나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남자가 핸드폰을 여학생들 다리 쪽으로 가져다 댔다가 빠르게 숨기는 것이었다. 분명히 그건 여학생들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동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남자는 여학생들이 인형을 하나씩 집어들자 가방을 가지고 인형 뽑기 가게를 빠져나갔다. 그제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남자를 쫓아갔다. 그리고 남자를 붙잡고서 따졌다. 저기요, 지금 여학생들 사진 찍으셨죠? 무슨 소리세요? 아닌데요? 제가 봤거든요? 당장 지우세요. 안 찍었다고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핸드폰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남자의 표정이 팍 굳더니 나를 밀치고 도망쳤다. 아무래도 성인 남성의 달리기를 따라잡는 건 역부족이었기에 나는 다시 인형 뽑기 가게로 가서 여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려고 했지만 여학생들은 이미 인형 뽑기 가게를 떠난 뒤였다. 물론 내가 그 남자를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오해라고 넘기기에는 그 남자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다. 그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당한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 도찰이나 몰카범죄 뉴스를 보면 아직도 그 남자가 그러고 다닐 것 같아 그때 신고라도 할 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되고 대낮에 이런 범죄가 번화가에서 벌어졌던 게 충격이었다. 13년 전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부터 왼팔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저린 부분을 누르면 통증까지 느껴졌다. 엄마와 함께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에는 안 잡히지만 종양 같다며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바로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고는 종양 위치가 안 좋아서 이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될 것 같다며 엄마에게 다른 병원을 소개해 주셨다. 그렇게 다음날 엄마와 나는 소개받은 병원을 찾아갔다. 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원을 하게 됐다. 그때 나는 물론 엄마도 걱정을 많이 하셨다. 종양의 위치가 얼마나 안 좋게 났으면 병원을 3군데나 옮길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래도 걱정과는 달리 나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엄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엄마가 뜬금없는 말을 하면서 외할머니 산소에 들렸다가 집에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너 수술 무사히 끝난 거 다 외할머니 덕이야. 외할머니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오자. 외할머니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명절에만 가던 외할머니 산소를 갑자기 가자고 하시길래 나는 궁금해서 엄마에게 이유를 물어봤다. 외할머니 산소는 왜? 그러자 엄마가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엄마가 너 수술하기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병원으로 외할머니가 찾아오신 거야. 그런데 외할머니 뒤에 검은 사람 형체 같은 게 서 있더라고.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뒤에 있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외할머니도 뒤에 누가 서 있었는지 몰랐나 봐. 뒤를 돌아본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시고는 대뜸 그 검은 형체에게 화를 내시더라고.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면서 그 검은 형체를 병원에서 내쫓으려고 하셨어. 그런데 검은 형체가 안 가고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니까 외할머니가 갑자기 어디에서 칼을 가지고 오시더니 그 칼로 본인 팔을 자르시는 거야. 그때 엄마가 꿈에서 깼는데 왠지 느낌이 외할머니가 저승사자 같은 사람한테 너를 위해서 본인 팔을 희생하신 것 같아. 나는 엄마의 꿈 얘기를 듣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문안을 가서 봤던 외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 나는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 산소 앞에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왔다.